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정책론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발달 요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4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발달 요인에 대한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가치와 의의. 두 번째,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종류. 세 번째,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요인. 네 번째, 사회복지 정책의 상반된 시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가치의 의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국가의 중요한 사회 제도로서 사회복지 정책도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은 정책마다 각각의 목표들과 관련된 가치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가치라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개인마다 중요한 그 중요도가 다르며 사회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가치 기준도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치가 존재하기 마련이고,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 구성원들이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이 가지는 가치는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이념에서도 앞서 배운 바 있지만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는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고, 또한 학자들마다 각기 다르게 개념화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샬은 사회복지 결정은 개인 선호의 총체적 집합 혹은 투표의 다수적 결과가 아니라 자율적 윤리체계에 의해 구체화된 가치 기준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가치 기준에 근거한 합의 없는 사회복지 정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치의 중요성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베이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지적하는 바는 같이 가치가 구체적이고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보편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1968년대 8년도에 말을 하고 주장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치의 개념은 개인 또는 사회가 선호하는 어떤 태도로서 그들이 믿는 것이 유익한 결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책에서 정의되고 있지만, 베이어라는 학자에 의하면 단지 호의적인 태도만으로는 무엇을 가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에서 일치되는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욕구는 사회적 욕구와 대립할 수도 있고, 개인의 선은 사회의 선과 같을 수가 없죠. 대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보편적인 사회복지 가치체계는 아직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체계를 알아보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잠시 배웠던 이러한 사회복지에 대한 그 학자들의 정의, 그 다음에 가치를 유형화하거나 체계화하여 가치들의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설정한다고 해서 나온 이론들이 많이 있었죠. 퍼니스와 틸톤의 현대사회의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일반적인 가치로 평등이나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연대, 생존권의 보장, 경제적 효율 등 6가지를 제시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길버트와 스펙트는
배분적 정의의 기초가 되는 가치로 평등, 공평, 적절성의 세 가지를 제시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가치의 종류 중에 일단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유는 18세기 이래 현대사회를 움직여온 사회 가치로서 이 자유는 봉건 세력에 대항하여 시민 계급이 추구하였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고 있는 그 적극적 자유의 개념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보고 이 권리가 구현되지 않는 상태는 자유의 제한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제한된 자유를 사회복지적 고려를 통하여 회복시키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982년도에 존스라는 학자는 자유를 경험적 정의와 규범적, 가치 의존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규범적 정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경험적 정의로서의 자유는 어떤 사람이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를 인지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험적 정의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는 매우 다양합니다. 존스는 경험적 혹은 가치 중립적 개념에서도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가치들에 대한 선호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규범적 개념의 자유는 가치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1698년 로크에 의하면 자기 자신은 나의 자연권이 존중되는 한 자유롭고 침해받으면 부자유스럽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강요받을 때에는 부자유스럽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 자유의 개념과 측정 그리고 사회정책이 사적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또 다른 학자인 1964년 톤이라는 학자는 두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자유는 특정한 선택이나 행동 과정과의 상관관계에서 고려되어야만 하고 두 번째로 자유는 일차적이고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자유와 부차적인 자유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한 선택이나 행동 과정의 상관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토니에 있어서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의 실체와는 무관한 추상적인 자유는 없다. 다시 말해서 특정 시기나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것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자유를 위협하거나 향상시키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 1958년 벨린이라는 학자는 부정적 자유와 긍정적 자유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벨린이라는 학자는 부정적 자유를 한 개인이 강제나 노예화를 통해 타인에 의해 방해받는 정도로 보았고요. 반면 긍정적 자유는 개인이 자유의지에 의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학자인 1967년 맥칼럼이라는 학자는 자유는 세 가지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무엇의 자유,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 또는 무엇이 되거나 되지 않을 자유가 그것입니다. 그럼 자유와 복지에는 어떤 자유가 있을까요? 일단 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자유는 선택의 자유와 처분의 자유 그리고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복지에서의 사적 시장에 대한 논쟁에서
공공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공공복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슬로건이다. 복지 제화 및 서비스를 할당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자유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을 통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을 볼 때 공공복지 제도는 특정한 자유 요소를 없애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적 시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완전 경쟁 상황에서 소비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 소비자는 자신의 능력에서 가능한 것만을 선택할 수가 있고 다양한 제어와 서비스의 유용성과 상대적 장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과거 공공서비스에 사용되었던 자원에 대한 통제의 자유를 회복하면 다른 자유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자유의 감소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은 조세 감소 시 처분 가능한 자원이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다양한 공급자들이 제공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세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자유는 다른 시민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특히 공공복지 급여를 통해 보장받던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상실하게 되는데요. 복지에 대한 보다 많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음으로써 잃은 자유와 얻은 자유의 총합은 거의 제로입니다. 특정한 자유를 확대시킨다고 해서 모든 개인들이 동일한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에 대한 이득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택의 자유에 이어서 처분의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논쟁에서 현물급여를 선호하는 공공복지제도에 의해 위협받는 중요한 자유 중에 하나는 처분의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공공복지제도에서 가장 부패하기 쉬운 것이 처분의 자유입니다. 원칙적으로 현물급여의 장점과 단점은 재분배의 장점과 단점과는 확연히 구분되는데요. 현금 및 현물급여와 관련된 주장은 재분배의 바람직성과 관련된 주장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택의 자유와 처분의 자유에 이어 행동의 자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복지의 개입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명백한 자유는 행동의 자유입니다. 행동의 자유는 특히 다른 자유들보다 사적이고 민감한 영역이며 건강한 개인의 사회 서비스에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이 개인의 행동에 어느 정도 법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되고 많은 결과를 초래하는데요. 1965년 마샬에 의하면 개인의 행동의 자유는 자신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77년 세인스베리 학자는 개별 사회 서비스의 책임 영역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렸는데요. 개별 사회 서비스는 개인의 사회 기능 발휘를 저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인성을 개발하며 자신의 소망을 성취하려는 자유를 방해하는 등의 곤란한 점과 관련이 있는 서비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들은 과거에는 개인의 행동이나 가족의 행동에 의해 다루어졌던 것들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생활 영역에서 공공복지를 통한 모든 형태의 개입은 개인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종합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적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다. 개인의 경제적 보장은 확대되었지만
자유는 축소되었다. 공공복지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켰는지 아니면 확대시켰는지에 대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공공복지제도는 자유를 전체적으로 증대시켰지만 경제적 선결 조건이 만족된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 하더라도 결코 유일한 요인은 아니며 증상과 원인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법적, 그리고 도덕적 요건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분배할 수 있어야 한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평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종류 가운데 평등의 개념은 사회복지정책이 지향하는 중요한 가치 중 하나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평등입니다.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간이 인간됨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신적 가치의 하나입니다. 18세기 이후 평등 사상과 기본권 사상이 정치 사상의 근간을 이루면서부터 평등은 정의나 사회 형평의 이론에 있어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때 평등은 평등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 재화나 가치는 인간에게 동일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유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퍼니스와 틸톤 1977년도죠. 퍼니스와 틸톤은 평등을 모든 인간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똑같이 지니고 있다는 신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등은 크게 세 가지 유형, 결과적 평등, 비례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와 평등은 어떠한 원리가 있을까요? 평등의 원리는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에서 중심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회복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료나 교육, 기타 사회 서비스로부터 얻는 이득을 동일하게 하는 이상적인 도구나 장치로 평등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파 내지는 중도 우파적인 관점에서는 사회복지가 성과물을 동일하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면 상당한 비용을 수반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말을 왜 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 하에서는 평균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동기 저하와 경제 성장의 둔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많은 관료 및 전문가 집단이 사회복지 정책 실현에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등과 정치적 이념에 관한 모든 관점을 좌파나 우파의 시각으로 단정해서 구분하는 것은 크게 잘못 이해하는 것이겠지요. 평등에 관하여 자유주의 사상가인 롤스는 모든 정책의 기본 목표는 평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롤스는 자유권을 정의로운 사회의 기본으로 간주하였고요. 그러나 롤스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 즉 사회 내의 부유층이 보상과 인센티브를 가질 만큼의 불평등은 그들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 계층에게도 이득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롤스는 이것을 적절한 정도의 불평등을 획득하는 의미에서 차별 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등하면 생각나는 정책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평등주의가 있고, 두 번째는 공평성, 세 번째는 기회평등이 있습니다. 평등주의는 하나의 이상이며 평등을 가장 순수한 또는 가장 유토피아적인 요소로 표현한 것인데요. 평등주의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동일한 결과나 성과,
동일한 소득, 동일한 수명, 동일 수준의 교육과 보건 등의 향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방법론적인 주의입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자나 평등을 배분적인 정의 이상이거나 소득과 복지체계의 혜택이 개인 간이나 계급 간에 평등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평등을 광의적 사회주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주의에서는요. 동일한 맥락에서 평등한 복지사회 원리 또 하나의 설정자인 마샬이라는 학자는 사회 서비스의 확장은 소득의 평균화 수단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문명생활에서 재산의 총체적인 재고 위험과 불안의 총체적 감축, 온갖 불우한 사람들과 우월한 사람 간의 평균화, 지위와 평등은 소득의 평등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 또한 평등주의자들에게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불평등이 크면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고 도덕적으로는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총불평등에 대한 비판이 근사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평등에 대한 비판은 정책이 극단적일 때에만 타당할 것입니다. 1944년 하이에크, 윌스론, 스쿠트론과 같은 우파 주창자 학자들이 주장했듯이 절대적 평등의 허수아비를 없애버리는 건 쉬운데요. 정치적 견지에서 볼 때 보다 수용 가능하고 실용적인 원리는 절대적인 평등을 달성하는 데 있기보다는 과거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공리주의적 고찰입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보장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공평성의 옹호입니다. 이 공평성의 옹호는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도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잠시 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쾌락 혹은 행복의 양을 높이고 고통 혹은 불행의 양을 감소시키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양적 공리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명제야말로 인간 행동의 주요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요.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라는 7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공리주의 개념은 기존의 관념적인 윤리학과 비교해 현실 적용에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하나, 제시한 7가지의 측정 기준이 조잡하여 실제 현실에 적용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는 것. 둘, 쾌락의 총량만을 중시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소수의 행복이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죠. 벤담의 제자였던 존 스튜어트 밀은 스승의 철학, 즉 공리주의를 계승하는 동시에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밀은 철학의 출현 이후 최고선, 즉 도덕성의 기초에 관한 의문이 사변 철학의 핵심 과제가 되었으나 논의 내용 자체는 심각한 낙후 상태에 처해 있다고 보았는데요. 그리하여 여전히 제1원리의 존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자신의 공리주의가 그에 관한 훌륭한 답이 될 수 있다고 보았죠. 자, 그렇다면 밀이 생각하는 공리주의란 무엇일까요? 그는 스승과 마찬가지로 공리주의를 효용, 즉 행복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과 최대 행복의 원리를 도덕의 기초로 삼고 있는 이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어떤 행동이든 행복을 증진시킬수록 옳은 것이 되고 행복과 반대되는 것을 낳을수록 옳지 못한 것이 되는데요. 그러므로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쾌락이야말로 목적으로서 바람직한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밀과 벤담의 사상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리주의는 벤담과 근본적으로 다른 한 가지 개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질에 대한 고려가 그것이죠. 그는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것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주의 원리와 어긋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에 대해 평가할 때는 오직 양만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질적 공리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마약을 하는 것과 독서를 하는 것이 똑같이 10의 쾌락을 준다고 해도 이 둘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질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독서를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행동의 질적 차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밀은 두 가지 쾌락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람들 전부 혹은 거의 전부가 이 중 하나를 뚜렷하게 선호한다면 그것이 더욱 바람직한 쾌락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쾌락을 고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것을 꿈꾼다면 그 사람은 어떤 극단적인 불행에 시달리는 까닭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도피하는 충동 때문일 것이다. 밀은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품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품위가 행복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가 보기에 품위와 대비되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을 제외하면 결코 진정한 욕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즉 만족해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더 나으며 만족해하는 바보보다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는 것이죠. 더불어 밀은 공리주의의 도덕률을 강조합니다. 공리주의의 도덕률이란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마저 희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 때문에 공리주의는 아래와 같은 원리 혹은 원칙을 담게 됩니다. 하나, 모든 개인의 행복 또는 이익이 전체 이익과 가능하면 최대한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둘, 교육과 여론이 사람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개인이 자신의 행복과 전체의 이익 사이에, 특히 자신의 행복과 보편적 행복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행동 양식 사이에 긴밀한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리 생각하는 공리주의는 자기 발전을 도모하는 정신적 쾌락에 집중되며 공리주의적 인간이란 이를 바탕으로 타인을 아끼는 사회적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밀과 벤담의 공리주의는 당대와 후대의 많은 철학자들에 의해 반박되기도 또 발전되기도 했습니다. 평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평등주의에 대한 설명과 공리주의에 관련된 벤담과 밀에 대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평등주의의 또 다른 견해인 공평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평성은 평등 개념이 확대 해석된 유용한 개념입니다. 근사 평등성의 개념은 동일성이나 유사성이라는 극단적인 상태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평성은 개인, 가족 또는 집단을 평등한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다루는 데 있기 때문에 공평성의 원리는 유사한 성과를 달성하는 데 유용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공평한 접근은 종국적으로는 사람들 간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대우하고 있습니다. 공평한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은 때로는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책에 내재된 결점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평한 사회복지 정책은 사실 공평하지 않은데요. 그러나 그것은 동일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취급하는 것은 공정해 보이는 반면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거나 특별한 호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평성 원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공평성이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정확하고 용인되는 정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고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